여러분은 조선시대 중전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자수가 놓인 당의를 입고 눈부신 비녀로 머리를 장식한 채 수많은 궁녀의 절을 받는 권력의 정점. 아마 우리가 사극을 통해 익숙하게 보아온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진짜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단했습니다. 한 나라의 어머니, 즉 국모라는 자리는 영광스러운 이름인 동시에 죽는 순간까지 한시도 벗어놓을 수 없는 거대한 책임감의 굴레였습니다. 중전은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여성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사람이기도 했죠. 품위와 격조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눌러야 했고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단 한 걸음도 마음대로 밖을 나설 수 없었던 그녀들. 과연 그 깊은 침묵의 무게 속에서 중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무엇을 고민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수식어에 가려져 있던 조선 중전의 인간적인 고뇌와 실질적인 고충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숨가쁜 일과부터 내명부를 다스리는 엄격한 규칙,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전의 일상을 10가지 핵심적인 장면을 통해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 감춰진 조선 중전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여인의 자리, 중전. 흔히들 조선의 신데렐라를 떠올리며 화려한 궁궐의 삶을 동경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관을 머리에 쓰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가혹하고도 잔혹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었겠지만 당사자인 소녀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족쇄와도 같았죠. 지옥 같은 간택 과정, 1%의 확률을 뚫고 중전이 되는 법. 왕실의 혼사가 결정되면 조정은 가장 먼저 금혼령을 선포합니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의 결혼을 금지하는 명령이죠. 이 기간 동안 정년기에 딸을 둔 양반가는 반드시 처녀단자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제였습니다. 딸을 숨기거나 허위 보고를 했다가는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 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으니까요. 일부 권세 가문은 오히려 가문의 영광과 권력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일부 부모들은 금지옥엽 키운 딸이 궁으로 불려가는 것을 결코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몸에 흉터를 내거나 약을 먹여 병자로 위장하면서까지 간택을 피하려 애쓰기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중전이 되는 길은 바늘구멍보다 좁았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수모와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인 수많은 소녀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서바이벌, 삼간택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관문인 초간팍, 전국에서 올라온 수십 명의 처녀가 대궐마당에 도열합니다. 왕실 어른들의 날카로운 눈밀을 견디며 외모와 자태, 가문을 심사받죠. 여기서 선발된 소수만이 다음 단계인 재간택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재간택에 이르면 심사는 더욱 혹독해집니다. 식사 예절부터 말씨,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현미경을 들이대듯 관찰당합니다. 왕실의 품격에 어울리는지를 시험받는 이 과정에서 소녀들은 극심한 긴장감과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 3명만이 남는 삼간택. 여기서 최종 낙점된 단 1명만이 별궁으로 처소를 옮겨 비로소 국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이들은 이 화려한 승자가 아닙니다. 바로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나머지 여인들의 삶입니다. 삼간택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여인들에게는 참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택받지는 못했으나 왕의 여인 후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실의 배려로 후궁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누구의 아내도 되지 못한 채 궁궐의 그림자로 남거나 평생을 홀로 수절하며 늙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간택, 재간택 탈락자들은 왕실의 허락하에 혼인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왕실의 눈높이에 맞춰졌던 터라 혼처를 찾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적이었죠. 왕비라는 1%의 확률을 뚫기 위해 소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했고 그 문턱에서 미끄러진 이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지독한 고독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겁니다. 중전의 자리는 결코 우아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또래 소녀들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외로운 자리였던 것이죠. 과연 그 험난한 과정을 뚫고 궁궐의 주인이 된 여인들은 행복했을까요? 이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짜 궁궐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택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화려한 중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고난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국혼을 앞둔 예비 중전은 별궁이라고 불리는 곳에 머물며 한 명의 여성이 아닌 나라의 어머니, 즉 국모가 되기 위한 혹독한 수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녀들 앞에 놓인 것은 방대한 양의 서책들이었습니다. 유교적 소양의 기초인 소학은 물론이고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가 직접 집필한 여성을 위한 지침서 내훈을 완벽히 익혀야 했죠. 단순히 글자를 읽고 뜻을 풀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책 속에 담긴 성현들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자신의 삶에 투영해내야만 했습니다. 학습은 지식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복잡한 의례와 예법은 숨이 막힐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어른을 뵙는 법, 걷는 모양새, 차를 마시는 손동작 하나까지도 엄격한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대례복을 입고 흐트러짐 없이 수시간을 버텨야 하는 의뢰 연습은 어린 소녀에게는 고문에 가까운 인내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육의 본질은 결국 자기 절제에 있었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사사로운 욕망보다는 왕실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인격의 틀을 깎아내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가족과 떨어져 낯선 별궁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그 고독한 학습의 시간들,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는 깊은 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비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이 방대한 학습량은 앞으로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감의 무게를 미리 일깨워주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별궁에서 시작된 공부는 궁궐에 들어온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비에게 학습이란 끝이 없는 숙명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토록 고된 준비 끝에 마침내 궁의 주인이 된 중전의 하루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그녀의 본격적인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중전이라고 하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왕의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록 속의 중전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궐 안의 모든 여성을 통솔하는 거대 조직, 내명부를 이끄는 냉철하고 유능한 경영자였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적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궁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맡은 보직이 있고 엄격한 품계에 따라 움직이는 전문적 여성들이었죠. 중전은 이 방대한 조직의 정점에 서서 인사권과 징계권을 동시에 거머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어린 생각시가 궁에 들어와 상궁이 되기까지, 그들의 승진과 배치, 그리고 퇴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이 중전의 손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궐의 법도를 어지럽힌다면 중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벌을 내려 기강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천 명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CEO와 다를 바 없었던 셈입니다. 중전의 경영 능력은 특히 후궁들과의 관계에서 빛을 발해야 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다투는 후궁들은 중전에게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관리 대상이기도 했죠. 질투라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후궁들 역시 내명부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다독이고 때로는 매섭게 몰아세워야 했습니다. 걸 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곧 왕실의 위엄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기에 중전은 늘 감정보다는 법도를, 개인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해야만 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삶, 겉으로는 가장 화려해 보이는 교태전이었지만 그곳은 사실 중전이 홀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견뎌내야 했던 고독한 집무실이기도 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기간 뒤에 숨겨진 그녀의 고뇌를 생각하면 중전이라는 자리가 결코 화려하지만은 않은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리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안주인 국모라는 자리는 찬란한 황금빛 왕관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래를 울리고 중전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여인으로서 정점에 서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거대한 법도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이기도 했지요. 중전이 된 여인에게 가장 먼저 요구된 덕목은 아이러니하게도 투명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히 금기시되었던 것은 바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죠. 중전은 국왕에 가장 가까운 반려자였지만 조정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문, 즉 외척이 권력을 탐하지 않도록 친정 식구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어도 마음대로 집을 나설 수 없었고 사사로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을 가장 멀리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중전이 감내해야 했던 첫 번째 고독이었습니다. 또한 중전은 자신의 감정을 가두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흔히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중전의 얼굴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야 했습니다. 크게 웃어서도 소리내어 울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독차지할 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질투와 서러움이 차올 때도 중전은 그저 너그러운 미소로 모든 것을 품어내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곧 품격을 잃는 것이자 궁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동 하나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듯 조용하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고 식사를 할 때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의관을 정제해야 했으며 아무리 피곤해도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있을 수 없었던 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의 자유가 중전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던 셈이죠. 중전은 조선에서 가장 높은 여인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여인이기도 했죠. 화려한 궁궐 담장 안에서 법도라는 이름의 엄격한 규칙을 견디며 그녀는 한 개인으로서의 나를 지우고 오로지 국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그 화려한 생활 이면에는 이처럼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어려웠던 인고의 시간이 켜켜 있어야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어머니, 즉 국모라는 자리는 찬란한 황금빛 왕관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로서 수천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야 했던 중전에게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욕망이 아닌 왕실의 위엄을 세우는 엄격한 자기관리이자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뷰티의 뿌리는 어쩌면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정성을 다해 피부를 가꾸던 중전의 새아남 속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미인도 속 여인들처럼 백옥같이 맑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중전이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바로 세안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중전의 세숫대야에는 귀한 쌀을 씻고 남은 첨물 대신 영양분이 가득 담긴 두 번째 쌀뜨물이 채워졌습니다. 쌀뜨물에 담긴 비타민과 미네랄은 거친 피부를 매끄럽게 다듬고 화사한 미백 효과를 주었죠. 피부가 유난히 푸석한 날에는 오늘날의 시트팩과 같은 밀접을 사용했습니다. 귀한 약재였던 꿀을 얼굴에 얇게 펴바르고 잠시 기다린 뒤 씻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보습과 영양 공급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꿀 향기를 맡으며 피부를 다독이는 그 시간만큼은 중전에게도 무거운 국모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유일한 휴식이었을 것입니다. 피부 바탕을 맑게 다졌다면 그 다음은 은은한 색을 입힐 차례입니다. 조선 왕실의 화장은 수수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절제미가 핵심이었습니다. 눈썹은 먹을 갈아 초승달처럼 가늘고 우아하게 그렸고 입술과 볼에는 붉은 홍화꽃잎을 정성껏 말려 만든 연지를 살짝 찍어 생기를 더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얼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중전의 뷰티 루틴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는 중전의 화장품을 전담하여 제조하고 관리하는 상궁들이 따로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최상품의 천연 재료들이 오직 중전을 위해 엄선되었습니다. 쌀뜨물과 꿀 사용은 교합 총서 등 민간과 왕실을 아우르는 당시의 보편적인 미용법이었지만 왕실에서는 최고급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 황실 전용 레시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연지 뒤에 숨겨진 중전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거울을 보며 단장을 했던 이유는 어쩌면 외로움과 고독이 깊은 궁궐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하며 그녀는 매일 아침 다시금 중전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짊어질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가장 천연에 가까운 재료로 가장 고결한 아름다움을 완성했던 조선의 뷰티. 그것은 단순한 화장술을 넘어 거친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려 했던 한 여성의 고귀한 수양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화려하지만 동시에 가장 서늘한 시간. 팔도의 산의 진미가 한상 가득 차려진 중전의 식탁엔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자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중전의 수라상은 12첩한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산과 바다, 들에서 난 최고급 식재료들이 계절마다 다르게 올라왔죠. 기력을 보충해주는 전복초와 민어탕, 부드러운 타락죽에 이르기까지 이 상차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와 국운을 상징하는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찬을 마주한 중전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을 겁니다. 수저를 들기 전 그녀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중전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은수저의 끝입니다. 독, 특히 비소와 반응하면 검게 변하는 은의 특성을 이용해 음식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였죠. 하지만 은수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전이 한술 뜨기 전 곁에 있던 기니상궁이 먼저 음식을 맛보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안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짧은 기니의 순간 중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대신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해야 하는 그 기묘한 고독함, 그리고 혹시라도 수저 끝이 변하지는 않을까, 혹은 상궁의 안색이 변하지는 않을까 지켜봐야 했던 그 긴장감 말입니다. 궁궐이라는 곳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권력을 향한 치열한 암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음식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지만 반대파에게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하게 적을 제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중전에게 식사 시간이란 산의 진미의 풍미를 즐기는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몇 번씩이나 자신의 생존을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적들의 위협을 방어해내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았을 겁니다. 천하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앞에 두고도 늘 죽음의 그림자를 함께 삼켜야 했던 중전. 그녀에게 12첩한상의 화려함은 어쩌면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생의 공포를 감추기 위한 화려한 덮개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낭만이 가득해야 할 부부의 밤.
하지만 조선의 중전에게 왕과의 합공은 결코 설레는 기다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사생활이기 이전에 종묘사직의 안녕을 결정짓는 가장 엄격하고도 철저한 국가적 의례였습니다. 합궁의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가 이미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왕과 중전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천문을 관장하는 관상감의 관리들은 하늘의 별자리와 음양의 조화를 면밀히 살핀 뒤 가장 상서로운 기운이 흐르는 날, 즉 길이를 골라냈습니다. 오직 건강하고 총명한 후디자를 얻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한 것입니다. 중전에게 이 밤은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원자를 생산해야 한다는 엄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마음가짐 또한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죠. 하지만 중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그 은밀한 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시선들이었을 겁니다. 왕과 중전이 침소에 든 중간에도 방문 바로 밖에는 지밀 상공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대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들은 국가대사인 합궁의 전 과정을 살피고 기록하며 밤새 밖에서 대기하여 시중했습니다. 아무리 궁궐의 주인이라 해도 생애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타인의 감시 아래 놓여야 했던 중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군가 숨소리까지 들릴 듯한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그녀가 느꼈을 수치심과 긴장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어야 할 밤이 중전에게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고단한 시험장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 아래서 그녀가 견뎌낸 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단함이 아니라 조선의 국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과 인간적인 고뇌였을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길일과 숨막히는 침묵의 공기 속에서 중전은 그렇게 자신을 지워내며 왕실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어머니, 중전. 화려한 궁궐의 주인인 그녀도 과연 우리처럼 월급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나라에서 주는 것들로만 생활했을까요? 오늘은 화려한 금빛 예복 뒤에 숨겨진 중전의 주머니 사정, 그 경제적 자립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조선시대 중전의 공식적인 수입원은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인 내수사였습니다. 이곳에서 매달 생활이 필요한 비단이나 종이, 각종 식재료 같은 물품을 정기적으로 보급받았죠. 하지만 물건만으로는 부족한 법입니다. 중전에게는 오늘날의 용돈과 같은 은이나 금이 별도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행사 외에 중전이 개인적으로 부릴 수 있는 최소한의 풍의 유지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중전의 진짜 경제력은 국가에서 할당해준 토지, 즉 내수사전에서 나왔습니다. 중전의 몫으로 지정된 땅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왕실 전체의 공적 자금으로 중전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해 관리 및 운영 권한을 가진 중전에게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백 켤에 달하는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쌀과 면포는 중전이 궁궐 안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전은 이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썼을까요? 단순히 좋은 옷을 해입고 치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궁녀나 내시들에게 하사품을 내려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세가 기울거나 어려움에 처한 친정 식구들을 남몰래 돕는 자금으로도 쓰였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기댈 곳 하나 없던 그녀에게 이 재산은 어쩌면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을지도 모릅니다. 국모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의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철저히 계산된 법도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던 중전. 그녀가 관리했던 수많은 재물과 토지는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거대한 국가의 운명 앞에서 당당히 서기 위해 필요했던 현실적인 힘이자 서늘한 궁궐의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 최소한의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비단 옷과 눈부신 보석으로 치장한 조선의 중전.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숨이 막힐 듯한 무게가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궁궐의 법도와 수많은 눈초리 속에서 중전이라는 자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들에게도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숨을 쉴 수 있는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중전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취미는 자수와 독서였습니다. 특히 자수는 단순한 바느질 그 이상이었죠.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무늬를 수놓다 보면 복잡한 생각은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곤 했습니다. 비단 위에 피어나는 꽃과 나비는 어쩌면 자유롭게 날고 싶었던 중전의 마음을 투영한 결과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처소 밖을 거니는 꽃구경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비록 궁궐 담장 안으로 제한된 풍경이었지만 계절마다 피어나는 매화와 모란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중전이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적인 사치였습니다. 때로는 글을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경전 공부도 있었지만 중전들의 마음을 달래준 건 다름 아닌 업문 소설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 빠져들다 보면 현실의 고단함은 잠시 잊을 수 있었죠. 특히 궁녀들이 실감나게 읽어주는 소설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던 시간은 중전이 권이라는 가면을 벗고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미라도 마음속 깊은 곳의 외로움까지 다 채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럴 때 중전의 곁을 지킨 건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상궁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지밀 상궁들과 나누는 소소한 담소는 중전에게 가장 큰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할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으며 그녀들은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때로는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왕실 여인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나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중전들은 은밀히 불교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가족의 안녕을 빌고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는 시간은 중전이 견뎌야 했던 수많은 불면의 밤을 버티게 해준 마지막 보루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전을 조선에서 가장 높은 여인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외로움을 느끼고 소소한 즐거움에 행복해하며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겹겹의 치마폭 속에 감춰두었던 그녀들의 작은 취미와 소망들은 어쩌면 그 혹독한 궁궐 생활을 버텨내게 한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여인에게 가장 깊은 나락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조선의 국모라는 자리, 그 찬란한 영광 뒤에는 늘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패비라는 이름의 비극입니다. 패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궁궐을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존재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과정이었죠. 왕비로서 누리던 자코가 박탈되고 화려한 적이 대신 초라한 소복을 입은 채 정문이 아닌 쪽문을 통해 궁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한때 천하를 품었던 여인은 한순간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 거친 사저로 추방되었습니다. 사저에서의 삶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먹을 것조차 부족한 가난과 고립 속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였죠. 정적들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사약을 받거나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사례는 그 비극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질투와 오해, 그리고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결국 궁에서 쫓겨났고 끝내 사약을 마시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흘린 그 피 묻은 금삼은 훗날 조선 역사의 유례 없는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기도 했죠. 물론 인현왕후처럼 극적으로 복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패비에게 궁궐 밖의 세상은 차디찬 감옥과 같았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가장 믿었던 지아비인 왕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녀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고독은 감히 우리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중전이라는 화려한 이름의 무게가 누군가에게는 감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굴레가 되었던 시대.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그녀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궁궐 담장 너머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들이 마지막 순간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운 아이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권력의 비정함이었을까요? 역사의 갈피 속에 박제된 패비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의 허망함과 한 여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가혹한 운명을 고요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의 국모, 중전의 하루와 그 이면에 숨겨진 막중한 책임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전이라는 자리는 당대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벽에 가로막힌 고독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조선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주는 압박감이었을 겁니다. 사적인 감정보다는 공적인 도리를, 개인의 삶보다는 왕실의 안녕을 오롯이 우선해야 했던 그녀들의 삶.
중전은 왕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견고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끊임없이 지원해야 했던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토록 치열했던 조선시대의 생활사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얻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의 고뇌와 선택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삶의 무게를 견디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중전, 그 이름의 무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